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터널링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터널링 기본적인 컨셉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거는 그냥 이거예요. 뭐냐면은 터널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고전적으로 통과할 수 없는 영역을 통과해 나가는 거. 이제 그게 터널링인데 그 터널링 이제 그 확률이 어떤 익스포넨셜 함수라는 거,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익스포넌트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익스포넌트는 결국은 무엇이냐? 이제 L 나누기 델타인데 L 나누기 델타는 보면 결국은 세 가지, 그러니까 뭐 크게는 두 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포함한 세 가지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우선은 길이, 그러니까 통과할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컨스탄트라고 했을 때 그 컨스탄트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에너지 차이가 더 클수록, 그러니까 혹은 이제 내가 반대로 에너지가 유지열에 붙을수록 좀 더 잘 되는 거죠. 그게 L이 짧아지게 작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무게로 얘기를 하면은 무게는 이제 얘가 더 무거울수록 값이 더 커지니까 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관계도 우리가 길이, 에너지, 그 다음번에 우리가 혹은 이제 또 하나 넣는다고 하면 무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익스포넨셜 함수다라는 거. 그 얘기는 이런 인자들이 좀 변함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터널링 확률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거 우리가 이제 명심하고 이제 응용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터널링 현상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응용 사례들을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터널링 효과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실은 무게에 이제 되게 예민하고요. 무게가 무거울수록 당연히 터널링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전자의 우리의 터널링 현상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수소 원자처럼 좀 가벼운 원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또 제법 많이 보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파 디케이, 우리가 이제 소위 알파 디케이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이제 무거운 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알파 디케이가 되는데, 자, 알파 디케이를 우리가 얘기를 하기 전에, 현대 물리의 어떤, 우리가 뭐 하나의 어떤, 이제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연계는 네 가지 근본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전자기력하고 중력이 될 텐데, 그 외에도 이제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우리가 조금 이제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그런 또 두 가지 힘이 추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거의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는 봤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겪어봤다거나 뭐 적용해봤다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이제 없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요 상호작용들은 우리가 거의 이제 원자 핵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 이제 그래서 또 화학적 결합이랄지 이런 데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제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접하지 못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strong interaction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쿼크 여러분들 이제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걸 들어봤을 텐데요. 그 양성자, 중성자는 그게 가장 근본 입자는 아니고 그 안에 보면은 더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쿼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쿼크, QUARK 이게 참 이름이 나오게 된 이 쿼크라는 게 이제 제임스 조이스의 그 소설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그 구절인데 거기에 그거 갖다 따가지고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입자 이름을 얘기를 했습니다. 쿼크라고 하는 그런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쿼크는 6가지의 이제 쿼크가 있어요. 업, 다운, 업 쿼크, 다운 쿼크, 하여튼 여러 가지 6가지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쿼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쿼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프로톤 같으면은 업 쿼크 2개하고 다운 쿼크 하나, 뉴트론 같으면은 업 쿼크와 다운 쿼크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쿼크들 사이의 상호작용이긴 한 겁니다. 이 쿼크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강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아마 원자핵을 우리가 보면은, 원자핵이 이 플러스 전하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플러스 전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트론은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뉴트럴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냥 플러스 전하로만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쿨롱 반발력을 극복을 하고, 뭔가 우리가 추가적인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스트롱 인터랙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제 원자핵, 프로톤과 뉴트론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쿼크들, 이런 쿼크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강한 이제 그 상호작용이 있어가지고 얘네들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얘들 상호작용이 얼마만큼 세냐, 얼마만큼 스트롱해서 이름이 스트롱 인터랙션이냐 하면은 그게 이제 한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그러니까 femto미터예요. 이거 이 숫자가 틀린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원자핵,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원자핵이 있으면요, 뉴클러스가 있고 전자가 있으면 뉴클러스하고 전자 사이의 거리가 우리 엉스트롱 정도의 거리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자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안에 원자핵, 이 원자핵이 점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사이즈가 있어요. 이게 프로톤과 뉴트론이 이렇게 어떤 일정한 공간에 묶어져 있는데 이 사이즈가 얼마냐면은 대략 한 10-15승 미터입니다. 이게 femto미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이 원자 핵의 그 이제 뭐 반경, 그 정도의 사이즈, 그 정도의 사이즈에서 이 쿼크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이게 그 전자기력,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쿼크도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이게 전자기력을 우리가 쿨롱,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공식, 그러니까 R 제곱분의 Q1, Q2 이거를 써가지고 이제 내가 힘을 계산을 하면은 그것보다도 137배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한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이 같은 전하들 간에 그 쿨롱 반발력을 이기고 서로 묶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런 힘입니다.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순식간에 그게 상호작용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그 레인지가, 이게 이제 그게 힘이 작용하는 그 범위가 짧고요. 원자핵만 살짝만 벗어나더라도 얘가 급격하게 그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스트롱 인터랙션이 결국은 이제 이 쿼크들을 우리가 프로톤이나 뉴트론을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 하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드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드론 입자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또 그것들 간에 또 프로톤과 뉴트론의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상호작용, 그러니까 끈끈하게 묶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원자핵이 이렇게 같은 전하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플러스이거나 뉴트럴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 이렇게 꽉 묶어져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라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라늄은 원자 번호가 이제 92번이고요. 92번 굉장히 이제 무겁죠. 거기에 이제 중성자의 개수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나가 약간 차이가 이제 있는데 종류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이제 중성자가 이제 프로톤이 92개고요. 중성자 뉴트론이 146개인 거. 그래서 합이 238이 되는 그런 이제 우라늄 238이 가장 자연계에서 흔한 그런 우라늄입니다. 이게 되게 99%가 다 이런 이제 자연 우라늄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아주 일부가 중성자 개수가 좀 작아요. 이게 개수가 지금 3개 부족하니까 143개가 되는 우라늄 235가 있죠. 이게 중성자가 작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자핵은 이제 플러스 전하들끼리는 이제 강하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원자핵은 그 반경이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작은데 거기에 이제 이 쿨롱 상호작용을 서로 이제 다 플러스 전하밖에 없으니까 중성인 거나 그런 반발과 이기면서 이제 묶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방금 설명했던 스트롱 인터랙션으로. 근데 거기에서 우리 중성자 개수가 빠지게 되면은 스트롱 인터랙션이 약간 약해지면서 좀 더 불안정한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우라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불안정한 우라늄일수록 빨리 붕괴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핵분열이 일어나서 그걸 에너지 원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우리 자연 우라늄에서 그 불안정한 235로 갖다 조금 더 우리가 좀 이제 더 풍부하게 인리치 한다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더 정제를 해서 조금 더 농축한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우라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3-4%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거는 리액터 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핵발전소에서 쓰는 그런 원료가 되는 거고요. 그걸 갖다 뒷다 많이 해가지고 90%를 갖다가 그 불안정한 유라늄 235로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핵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자꾸 북한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연 그 우라늄, 내추럴 우라늄 갖다가 보는데 이것도 안정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워낙에 이제 덩치가 크고 하다 보니까 좀 불안정해가지고 그게 이제 붕괴를 해요. 붕괴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그 흔한 붕괴가 뭐냐면은 그 우라늄 238에서 그 이제 우리가 알파 입자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중성자 두 개와 양성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헬륨의 원자핵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알파 파티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알파 파티클이 떨어져 나오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토륨, 이제 원자 번호가 두 개 줄어들고 중성자 두 개 줄어든 토륨 234가 되는 이런 식의 붕괴가 가장 우리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파 디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법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알파 붕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토륨 원자하고 알파 입자 사이에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 이제 거리가,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토륨 이제 그 원자 핵으로부터서 이제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자, 포텐셜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보면은, 이게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스트롱 인터랙션은 굉장히 거리가 짧았을 때만 작용을 하는 거고요. 실은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이상의 거리에서는 다 쿨롱 반발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륨 원자는 플러스 92가 되는 거고 알파 입자는 플러스 2이잖아요. 둘 사이 쿨롱 반발력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거가 이제 그 바깥에서부터서 R이 이제 무한대에서부터서 핵의 그 반경 정도까지 올 때까지 계속 쫙 올라갑니다. 그죠? 자, 올라가다가 핵의 반경이 되면은 그때부터서는 이제 그 스트롱 인터랙션에서 뚝 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그럼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여기 최고점까지 보면은, 최고점의 그 높이, 에너지를 갖다 보면은, 그럼 그거는 이제 요 두 개의 전하가 뉴클러스의 거리 정도, 10-15승미터, femtometer 정도 떨어졌을 때, 그 이제 쿨롱 에너지가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은 엄청나게 큽니다. 3,500만 일렉트론 볼트 정도. 굉장히 이제 큰 어떤 그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어떤 미스터리가 있냐면은, 알파 입자가 이렇게 이제 알파 붕괴를 통해서 나온 그 이제 알파 입자의 그 운동 에너지를 측정을 해봤어요. 이제 멀리 떨어졌을 때. 그러면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4.3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알파 입자가 만약에 어떤 고전적인 어떤 그런 이론을 따라서 여기 안에 있던 이제 원래는 가둬져 있던 같이 이제 그냥 같이 합쳐져 있던 알파 입자가 어떤 이런 장벽을 넘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최소한도 이 높이 정도의 운동 에너지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 뭐 원래 더 높게 이렇게 슉 해가지고 더 빨리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한으로 이걸 위로 넘어왔다라고 하면은 35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4.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운동 에너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안쪽으로 보면은 이게 포텐셜 장벽을 넘어올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운동 에너지인 거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뭔가요? 바로 터널링 이펙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차이로부터서 이 알파 입자는 그 어떤 우리가 그 강한 상호작용과 쿨롱 포텐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포텐셜을 터널링을 통해서 나왔구나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알파 입자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전자와 달리 무겁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런 공식 배웠죠. penetration depth는 루트의 EM의 U0 E over 하바. 이런 걸 우리가 공식 봤었고요. M이 기본적으로 전자보다도 몇천 배가 더 무겁습니다. 몇천 배가 더 무겁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U0 E, 그러니까 이 에너지 높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렉트론, 이 에너지 차이가 앞에 거보다 훨씬 더 큰 값이죠. 이거 메가 일렉트론 볼트 단위잖아요. 그래서 델타가 무지무지 작아요. 작은데 이게 또 하나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얘가 터널링을 해야 되는 길이, 이 터널링 랭스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뒤에 숙제에서 여러분 조금 그 부분을 계산해 보는데 이 터널링 랭스가 대충 보면은 10 femtometer, 한 10에 14승미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터널링 하는 그 거리가. 자, 그래서 델타가 작기는 하지만은 터널링 랭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터널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 모델로부터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방사성 이제 붕괴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우리가 디케이 레이트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위 시간당에 이 알파 디케이가 일어날 그 확률이 되겠어요. 자, 그거는 이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전에 했던 거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터널링 프로버티 T라고 하면은 한번 입자가 와서 부딪혔을 때 얘가 과연 이쪽으로 얼마만큼 통과할 거지. 입자 하나가 때렸을 때 통과할 확률인 거잖아요. 근데 입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여러 개 부딪히면 내 걸 곱하게 되면은 그럼 얘가 이제 그게 나오는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입자가 여기 이제 한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는데 얘가 이제 요거 다른 건 뭐냐면은 얘가 이 가두어진 공간에서 원자핵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알파 입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계속 어떤 왕복 운동을 해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를 여러 번 시도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이처럼 맞고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원자핵이라고 하면은 한번 여기에서 어떤 알파 입자가 돼서 가서 이제 내가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딱 했더니 터널링이 이제 안 됐어. 그럼 뒤로 돌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오면 또 이쪽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벗어나서 또 다른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고 안 되면 다시 또 가고. 이거 물론 이제 꼭 이렇게 1차원적으로 왔다 갔다는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왕복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랑은 좀 다르죠. 여기는 여러 개의 입자가 시도를 하는 건데 여기는 하나의 알파 입자가 여러 번 단위 시간당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1초 동안에 몇 번 내가 이거 두드려 보느냐, 몇 번 시도를 해 보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뮤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일명 이제 attempt frequency라고 해요. 시도 빈도라고 할까요?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attempt frequency. 여기에다가 한 번 시도했을 때 얼마만큼 터널링이 일어날 것이냐를 나타내는 터널 프로퍼티 T를 곱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이 어떤 특정한 우리가 이 알파, 그러니까 우라늄 이 원자가 붕괴할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죠? 몇 번 시도할 것이냐, 한 번 시도할 때마다 얼마만큼 확률이 있는 것이냐,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몇 번 우리 시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이게 지금 이 안에서, 이것도 근사적인 모델인 건데, 이 안에서 알파 입자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번 시도하는데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대략적으로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반경에, 뉴클러스의 반경에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배 할 때마다 한 번씩 때리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속도를 2배의 R 뉴클러스로 나누게 되면은 그게 바로 단위 시간당 내가 이제 락킹을 하는, 두드려 보는 그 어템프트 프리퀀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여기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여기 이제 V 다시 말해 요 양들, 그러니까 V가 알파 입자가 뉴클러스 내에서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반경이 되는 거고 요 공식이 바로 이제 디케이 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런 디케이 레이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걸 고려를 하냐면은 하나가 아니라 우라늄 원자들이 우라늄 238 이 원자가 여러 개가 있다고 쳐요. 여러 개가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이제 확률적인 거니까 일부는 이제 붕괴를 해서 나갈 거고 일부는 남아 있고 이렇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하나가 내가 디케이할 레이트가 확률이 단위적 람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어떤 시간 t에서 이 우라늄 뉴클러스의 우라늄 원자들의 개수가 nt다. 자, 내가 시간이 t 플러스 dt만큼 dt가 흘러가지고 t 플러스 dt가 됐어요. 요 사이 dt라는 시간 동안에 몇 개가 붕괴할 것이냐 라는 거는 그걸 우리가 이제 몇 개가 붕괴해서 없어지면 이제 그 넘버 오브 체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넘버가 이 개수가 바뀌는 정도가 될 거고요. 자, 그거는 현재 전체 개수에다가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붕괴할 확률, 그게 바로 람다가 되는 거죠. 람다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흘러간 시간, 이런 스몰 dt가 아니라 바꾸겠습니다. 스몰 t가 되겠어요. dt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바로 요 시간 동안에 얘가 사라지는 개수, 전체 n개 중에서 사라지는 개수가 나오겠죠. 그죠? 전체 개수에다가 하나하나가 붕괴할 확률, 그 다음번에 지나간 단위 시간당 붕괴할 확률이니까 시간을 곱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제 n의 t 플러스 dt가 nt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제 dnt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람다의 nt의 dt가 되는 거니까 이걸 해보면 결국은 뭐냐면 미분 방식이 나오죠.
n 프라임 t라는 거가 마이너스 람다의 nt라는,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단순한 일개 상비분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의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 수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nt는 n0 초기 개수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가 되는 거고요. n0는 이제 t = 0이었을 때 초기 개수가 되겠고, 이 람다에 내 뒤집은 거, 람다의 역수를 내가 이제 타우라고 하면은 이 타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감기. 그러니까 처음에 개수가 처음 시점에 대해서 2분의 1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반감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그냥 방사성 붕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스포넨셜하게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미시적으로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이 타우가 half lifetime 이제 반감기가 계산해 보면은 실적으로 뭐 측정을 해 보게 되면은 45억 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라늄 한 개가, 그러니까 내가 우라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붕괴하려고 하면은 45억 년이 흘러야지 그래야지 얘가 된다. 거의 우주의 나이 정도가 돼야지 반 정도가 한다는 거니까 거의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실은 이 우라늄 원자가 무지무지 많다라는 거예요. 1몰이 있었다. 그럼 아보가드로 넘버 10의 23승. 이거 곱해버리면은 이 시간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상당히 많은 개수. 그러니까 1몰이 있으면은 300만 개, 1초에 한 300만 개 정도의 알파 입자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실은 뭐 작다고 말하기는 뭐 좀 뭐하죠, 그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개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만지면 좀 위험한 거가, 여기에서 굉장히 빠른 이런 고속 입자들이 나와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이제 때리게 되면은 세포가 이제 그 망가지게 돼. DNA가 망가지면서 잘못하면 이게 이제 그 암세포로 변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여하튼 우리가 이제 방사선 동위 이제 붕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제 뭐냐면은 터널링의 현상에서 다 나온 것이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필드 에미션, 일명 콜드 에미션이라고 말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이제 금속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전자들은 이제 1함수 정도, 최소 1함수 정도, 그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제 베큐엄 대비 이제 아래쪽에 이제 안정적으로 금속 안에 전자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이걸도 우리 가장 위쪽 에너지를 퍼미 레벨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퍼미 레벨,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전자들은 그냥 헤딩 해가지고는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제 그 열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이제 열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우리가 thermionic emission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thermal emission이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가열돼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전자를 갖다가 방출하기 위해서는 뜨끈뜨끈하게 가열을 하는 겁니다. 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이런 장치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여기다 반대쪽, 여기다 금속이니까 금속에다가 이제 플러스 전하를,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반대쪽 내가 여기다가 양극에다가 플러스를 갖다 가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일종의 캐패시터 같은 거잖아요. 좀 두껍긴 하지만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가 이제 그 전기장은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길 것이고, 이제 전자 입장에서는 이쪽이 오른쪽이 더 이제 안정적이 될 거니까, 포텐셜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바깥쪽에 포텐셜의 빨간색 선, 원래는 이렇게 그냥 컨스탄트 일정했었는데 베큐엄에서는 이게 전기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감소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생길 수가 있냐면은, 그래서 감소한다고 하면은, 이게 그럼 전자가 원래는 열에 의해서 위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여기서 터널링을 통해서 여기 그냥 에너지가 올라가지 않고 터널링을 쭉 해서 그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앞에서 여기 똑같았죠. 여기에 있던 알파 입자가 위로 가서 여기가 어떤 열이나 이런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터널링을 통해서 그냥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냥 뚫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필드 에미션, 그러니까 전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필드는 전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장에 의해서 밖으로 전자를 뽑아내는 것. 이게 이제 필드 에미션이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콜드 에미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굳이 내가 열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그냥 차가운 상태,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터널링을 통해서 밖으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명 콜드 에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여러 번 나오지만은 터널링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델타분의 2L. 그러니까 L과 그러니까 터널링 랭스와 터널을 해야 되는 길이와 그 다음에 이 델타, 그러니까 페네트레이션 뎁스하고가 이게 상당히 요거 비해 예민하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이 페네트레이션 뎁스는 일렉트론의 경우에 보통 우리가 나노미터 정도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L이 그래도 그거 비슷하게는 되어야지 나노미터 정도로 비슷하게는 되어야지 얘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의미 있게 남다라는 거죠. 얘는 델타가 뭐 나노미터인데 얘는 뭐 마이크로미터다? 그러면 얘가 뭐 1000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건 거의 뭐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거의 그냥 0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의미 있게 남아있으려고 하면은 뭔가 두 길이가 비슷한 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보면은, 자, 봐보세요. 전자가 지금 퍼미 레벨에 있다고 치고요. 그럼 퍼미 레벨에 있으면은 이게 지금 워크 펑션이니까 지금 이게 워크 펑션이 파이가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일렉트론 볼트가 되죠. 일렉트론 볼트 오더가 되는 거고요. 자, 내가 이게 여기서 이 길이가 바로 내가 터널링 해야 될 길이 L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자, L이 되는 건데 요 L이 지금 내가 어떤 바깥에서 가한 전기장 요거랑 비교해 보면은 결국은 이게 지금 L이 지금 이게 유한하게 남아 있으려고 하면 이게 대략 한 나노미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잠깐 추워서 옷을 좀 입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볼트가 떨어져야 되는, 다시 말하면 포텐셜이 떨어진 걸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볼트 정도가 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길이가 나노미터 정도에 걸쳐서 떨어져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터널링 랭스가 나노미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볼트에, 그러니까 나노미터 갔을 때 볼트가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볼트 퍼 나노미터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터널링 랭스가 그래도 뭔가 우리가 페네트레이션 뎁스에 좀 비스무리하게 돼서 터널링 프로버빌리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쉽지. 나노미터의 1볼트가 변한다. 나노미터 1볼트. 여러분, 1.5V 건전지가 이 정도 거리에서 1.5V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전기장을 세게 걸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공기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브레이크다운이 생겨요. 그래서 번개가 칩니다, 그게. 그래서 번개가 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인데, 그게 생기는 게 공기가 원래는 거의 굉장히 완벽한 절연체인데, 필드가 너무 세면은 그냥 전류가 어떤 다른 메커니즘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거가 임계 전압이 얼마냐면은 볼트 퍼 마이크로미터예요. 1 마이크로미터에 1볼트. 그러니까 우리가 1 마이크로미터에 1볼트라는 얘기는 1m가 이 정도 치면 1m에 100만 볼트가 걸리는 겁니다. 100만 볼트. 100만 볼트가 걸리는 거고요. 1cm에는 1cm 이 정도에 한 10,000 볼트가 걸리는 거예요. 10,000 볼트 이게. 그죠? 어마어마한 전압입니다. 이게. 볼트 퍼 마이크로미터가. 자, 볼트 퍼 나노미터는 그것보다 1000배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기 중에서 번개가 칠 정도의 그 고전압, 공기가 브레이크다운이 될 정도의 고전압보다 1000배가 세야지 터널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크기의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이게 정말 만들 방법이 그냥 우리가 캐패시터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볼트 퍼 나노미터 정도의 큰 전압을 만들 것이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피레침의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내가 이제 여기에서 지금 어떤 스케매틱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안에 이걸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금속이 있고 내가 반대편에 어떤 전압을 걸면은 하는데 이 금속을 좀 뾰족하게 만들었죠. 그죠? 뾰족하게 만들면은 자, 금속은 등전이 면해야 되죠. 등전이 면해야 되니까 이게 전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등전이 면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 위에서 여기서 선은 뭐냐면 등전위선이 됩니다. 등전위선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우리가 뭐 전기력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나요? 이제 그런 거가 되는 건데 요게 빽빽할수록 더 이게 전기장이 더 센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전기장 그 금속 위에서는 동일하고 전압이 동일하니까 동일한 거고 이게 좀 쭉 밖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면 뭐냐면 이게 내가 이렇게 이 금속이 있으면 이렇게 일종의 이 전기력선한테 밀어 올리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끝쪽에 강한 전기장에 걸리게 됩니다. 강한 전기장이고 특히 이제 끝쪽 그리고 또 뾰족한 데에 그 보면 이렇게 전기력선이 빽빽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장이 이 영역에서 세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이 모양에 의해서 외부 전기장을 갖다가 우리가 증폭시키는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field enhancement effe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피레침 건물들 보면 꼭대기 이제 그 옥상에 이렇게 피레침 같은 걸 뾰족하게 세워놓잖아요. 혹은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분 야외에 나갔는데 번개가 치고 있다고 우산 같은 거 큰일 나죠. 그 이유가 뾰족한 데에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전기장이 몰리면서 그쪽으로 얘가 이제 하늘에서 벼락이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같은 피레침의 원리에 동일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아주 뾰족한 어떤 도체의 끝에는 강한 전기장이 걸리게 됩니다. Field Enhancement Effect. 자,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굉장히 엄청나게 뾰족한, 그러니까 얼마나 뾰족하냐면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뾰족하게 만든 이제 그런 건데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여기서 좀 해상도 잘 안 좋지만은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그 정도의 뾰족함을 가지고 있는 거를 만들면은 그러면 그 끝에 전기장이 실은 요 정도보다도 조금 더 작은데요. 요거와 비슷한 오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장은 이거랑 그다음 요 이제 그 바로 위쪽에 이제 그게 있을 텐데 여기 이제 거기 옆쪽에 올까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압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물론 이렇게 되면 이 전압이 내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높은 전압이 걸리는 건 아니고 그 끝쪽에 요 근처에서 전자가 터널링해서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정도만 내가 엄청나게 센 전기장을 갖다가 이제 필드 엔핸스먼트 이펙트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 그 바깥쪽은 이제 급격하게 필드가 이제 전기장이 약해지는 것이죠. 이게 어쨌든 간에 내가 뽑아내는 거기에서만 이게 뽑아내는 데서만 세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서부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오메트리를 만들면 진짜 뽑아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마치 여러분 브라운관 TV는 열전자를 방출을 해서 그걸 가속을 해서 우리가 형광체를 때려가지고 이제 그 화면을 보듯이 여기에서는 그 콜드 에미션, 그러니까 필드 에미션을 통해서 뾰족하게 만들고 내가 전기장을 걸어서 터널링으로 뽑아내고 가열할 필요가 없죠. 터널링을 뽑아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뽑아나온 전자가 내가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내가 이제 그 레디에 한다. 그러니까 뭐 내 이쪽에다가 플러스를 걸면은 전자가 이쪽으로 때리니까 이제 빨간색이 빛이 나올 거고요. 색이 나올 것이고 이쪽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걸면은 여기를 때리니까 이제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필드 에미션 현상을 디스플레이에 이용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필드 에미션 디스플레이, 일명 FED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게 실은 이제 TV 발전하는 거가 브라운관 TV가 있다가 뭔가 사람들이 얇은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혹은 이제 대면적. 진짜 브라운관 TV의 약점이 뭐냐면은 이게 일렉트론을 쏴주는 건이 딱 한 군데니까 이거 갖다가 면적을 넓히게 되면은 이게 휘게 돼요. 양끝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고른 어떤 그런 이제 화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좀 넓은 면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대신에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전자총을 이렇게 쏘지 말고 이런 필드 에미션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화소 뒤쪽에다 쫙 깔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필드 에미션 팁을 갖다 쫙 깔아가지고 화소를 컨트롤하게 하자라는 이제 어떤 그런 또 이제 시도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또 이제 플라즈마 TV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때 이제 그 요즘은 이제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어떤 그 플라즈마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만드는 그런 또 대면적 평판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자,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LCD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LCD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다 끝난 건데요. 시장이 완전히 그냥 다 그쪽으로 가버렸는데 이 FED가 개념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력 소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형광채도 우리가 그 브라운관 TV 형광채가 굉장히 좋거든요. 화질이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걸 그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점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워낙 강한 전기장을 걸다 보니까 번개가 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떤 임퓨리티나 불순물 같은 것들이 공기 중에 떠 있으면은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그걸 통해서 마치 우리가 번개가 치듯이 번개가 쳐가지고 TV 망가지는 거예요. 뭐 번개가 쳤으니까 이제 녹아버리겠죠, 얘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수명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제 발전을 가장 큰 약점으로 나왔었는데 뭐 하여튼 모토로라 이런 데서는 이제 FED를 가지고서 그 당시에 탱크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였다고 하던데 근데 그런 디스플레이도 만들었었고 삼성에서는 실은 이제 나노튜브 이런 이제 금속 팁이 아니라 나노튜브를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걸 이제 시도를 했었고요. 실은 내 그 박사학위 때 연구 주제가 그 나노튜브에서 나오는 필드 에미션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거. 그게 실은 제 박사학위 이제 연구 주제였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히스토리 이제 지금은 역사 뒤안으로 가서 아마 앞으로는 이제 뭐 도저히 다시 리바이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기술인데 한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주목을 받았던 그런 기술입니다. FED.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 STM이라는 장치가 되겠고요. 우리가 앞에서 양자음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크라운 모양의 이제 그런 이미지 보여줬잖아요. 그 일렉트론의 어떤 파동함수, 덴서티죠. 덴서티 어떤 분포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STM 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거의 이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제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금속에 내가 이제 어떤 물체 표면이 있고요. 표면이 있고 그 표면 위에 뾰족한 어떤 그런 이제 탐침이라고 말하는데 그 프로브를 우리가 이제 갖다 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스케매틱하게 봐서 이걸 내가 옆으로 이렇게 돌렸다고 치고요. 보면은 이제 팁에 이제 어떤 전자가 이렇게 이제 금속이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마찬가지 이함수를 가지고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있을 텐데 백큐엄이 있고 이쪽에 이제 샘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터널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필드 에미션은 계속 백큐엄이 됐으니까 절대 안 되는데 얘는 이제 샘플이 있으니까 어떻게 잘하면 터널링을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건너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쪽으로 조금만 어떤 그 백큐엄만 통과를 하면 되니까 조금 가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 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전자들이 말하는 그런 우리가 그 터널, 그러니까 penetration depth, 그러니까 델타 한 1옹스트롱 이것보다 훨씬 더 길거든요. 이 사이의 간격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터널링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이제 거의 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자,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제 전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쪽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가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포텐셜이 이제 분포가 바뀌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여기 전기 방출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금속 바깥에서 이게 살짝 기울어지게 됩니다. 기울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같이 내가 똑같은 터널링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WKB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런 배리어가 있었고 내려가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을 때 어느 게 더 잘 될 것이냐 내려가는 게 잘 된다. 그게 이제 WKB 이론으로 이제 보더라도 우리가 그 적분이 값이 작아지니까 이제 터널링이 더 커졌던 거고 그리고 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실은 얘가 이제 그 위에 탑하고 포텐셜 탑하고 에너지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죠. 필드를 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만큼 터널링 하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U0하고 2하고 가까워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내가 전압을 가하면은 이게 터널링 하기도 좋아진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필드 에미션하고 비슷하죠. 필드 에미션은 우리가 이제 백큐엄으로 뽑아내는 건데 전압을 가해서 밖으로 뽑아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터널링 커런트를 전압을 가함으로써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내가 터널링을 갖다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굉장히 강한 전압을 가해야 되는 거고요. 웬만큼 걸어가지고는 거의 효과가 없는 거고, 그 마찬가지로 필드 인핸스먼트 이펙트를 갖다 노리기 위해서 굉장히 뾰족한 팁을 만듭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얼마나 뾰족하느냐? 그게 이제 왼 오른쪽에 보이는 거가 그 STM 팁의 그 샘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이게 텅스텐으로 만든 건데, 이게 50 마이크로미터예요. 50 마이크로미터. 50 마이크로미터로 봤을 때, 요 정도의 뾰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얼마나 뾰족한 것이냐?
그 여러분 똑같은 지금 그림의 스케일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본 주사 바늘이에요. 뾰족하다는 주사 바늘이 약간 오른쪽에 이건 이제 큰 거고 그것도 확대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가 요거랑 같은 이제 스케일인데 이 정도의 이게 여기 이 팁 끝에 있는 거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요렇게 주사 바늘의 그 끝이 이렇고 그거에 대비 STM 팁은 이래요. 그러니까 요거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뭐가 있죠? 그냥 뭐 널찍한 그냥 평평한 그런 뭐 구조처럼 보이는데 그게 우리가 말한 주사 바늘이라는 거예요. 주사 바늘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보다도 엄청 훨씬 더 이게 그 뾰족한 거고요. 이걸 확대해 가지고 이번에는 요 막대기가 아니라 요 막대기가 이제 500 나노미터, 그러니까 0.5 마이크로미터 했을 때 보더라도 여전히 뾰족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무지무지 뾰족하고요. 얼마나 뾰족하느냐? 거의 끝이 원자 진짜 뭐 한 개, 두 개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뾰족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 팁을 내가 만들어 본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갈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알기로 갈아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약간 전압을 가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끝쪽으로 이렇게 테이퍼링을 하는 이제 그런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팁을 갖다가 만들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뾰족하니까 필드 인핸스먼트 이펙트가 커지는 거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이런 식의 인핸스먼트 이펙트가 커지는 거고, 고로 센 전압이 걸려서 얘 갖다 우리가 이제 이게 아주 그 가파르게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터널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노리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실은 그 원자 수준으로 우리가 뾰족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터널, 이게 지금 보면 여기서 쭉 이렇게 이제 표면을 쭉 이렇게 진행해서 가는데,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그 우리가 밑에 있는 기판에 이제 보면은 물질들이 원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럼 원자가 있고 원자 사이에 이제 떨어진 공간들이 있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탐침이 진짜 뾰족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원자 바로 위에 있을 때는 요 사이의 거리만 터널링 하면 되는 거고요. 옆에 있으면은 조금 더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터널링 랭스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터널링 프로버빌리티가 t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델타 분의 2L인데 델타는 똑같습니다. 그죠? 델타는 여기서 같은데 L이 달라지는 거예요. L이 달라져가지고 이게 더 많은 길이를 가야 되니까 이쪽은 어때요? 그 터널링 하는 커런트, 여기서 이제 전류 신호를 이제 받는 거예요. 터널링 하면 전자가 이제 도는 거니까 터널링 커런트가 낮게 관측이 되고 이게 원자 바로 위에서는 높게 관측이 되고 이게 가능해요. 만약에 탐침이 이렇게 원자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뭉툭하게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볼까요? 뭐 좀 더 해볼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뭉툭하게 되어 있으면은 원자 3개 있어서 뭉툭하다 하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가 여기에 있으나 바로 옆에 있으나 별 차이를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예, 그죠? 거의 이제 왜냐하면 서로 어떤 원자는 그 사이에 있고 어떤 원자는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냥 에버리지 돼가지고 그냥 비슷하게 밋밋하게 보일 거란 말이죠. 이게. 근데 정말 뾰족하게 만들어 진짜 원자 하나 막 있을 정도로 뾰족하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진짜 원자 위에 있느냐 원자 사이에 있냐에 따라서 터널링 커런트가 달라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노린 거가 바로 STM 칩이죠. STM의 이제 스캔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가 되는 거고요. 그 원리. 그러니까 내 커런트가 높은 지점은 그 밑에 원자 가까이 있다라는 거, 낮은 지점은 원자가 좀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맨 위 레이어가 아니라 아래 레이어가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간파하니까 어떤 표면의 원자들을 갖다 우리가 일종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원자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보여주면은 여기 있는 거가 이제 그 그래핀인데요. 이제 그래핀의 이제 원자 모형이 되겠고 그거를 STM으로 찍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커런트가 높고 낮음, 그러니까 커런트가 많이 흐르고 적게 흐르고 하는 거를 색깔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밝은 부분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고요. 작은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 적게 흐르는 거고 보면은 그대로 매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원자가 아니라 실은 이제 화학 결합을 보고 있는 거, 육각형 구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실은 우리가 이제 STM TV에서 보고 있는 거는 원자가 아니라 일렉트론 클라우드에, 왜냐하면 전자가 터널링 하는 거니까 거기 전자가 많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많이 있다라는 거는 전자가 그쪽으로 터널하기 쉽다라는 거고,
전자 구름이 별로 약하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터널링이 어렵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가 되겠어. 보통 이제 원자 사이에 우리가 이제 뭐 터널링 어렵겠지만은 이게 그 그라핀처럼 이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면은 실은 원자가 꼭 여기에만 있지 않고 그 사이에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도 전자 구름이 꽤 밀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결합도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STM 팁은 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일렉트론 클라우드로 보고 있다. 전자 구름을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플라티늄 이제 서피스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실은 여기서 둥글둥글한 거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터널링,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 TEM이라는 거,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를 우리가 하면서 원자를 볼 수 있는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건 디프랙션 패턴, 굴절된 거를 우리가 다시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직접 보는 거는 아니죠. 프렌스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우리가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보는 거고, 이거는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가 마치 우리가 손으로 만지듯이 STM 팁으로 서피스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맞죠? 유일한 툴입니다. 본다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광학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탄층 커런트를 터널링 커런트를 이용해서 보는 거죠. 이게 자 이제 그걸 하면 우리가 이런 또 패시네이팅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 옛날에 나온 페이퍼인데 유명한 페이퍼인데요. 카파 서피스 위에다가 아세틸렌 C2H2 분자를 갖다 놓고 STM으로 찍어요. STM으로 찍는데 자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근데 STM에서는 이제 이게 이 전압을 어떻게 가하냐에 따라서 실은 밑에 있는 전자 구름의 에너지에 따라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잘 내가 맞추면은 이 C2H2 여기 보이는 C2H2의 그 이제 분자의 원자 레벨이 있을 거잖아요. 그 C2H2 아세틸렌 분자에 전자 준위들이 있겠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세틸렌 분자가 매핑이 됩니다. 이게 아세틸렌 분자가 매핑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보이는 거고요. 아세틸렌처럼 안 보이지만은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전압을 바꾸면은 그러면 밑에 있는 그 카파 서피스, 아세틸렌 밑에 있는 카파 서피스가 쭉 보여요. 이게 원자적 서피스죠. 자, 그러면은 내가 밑에 이걸로부터서 밑에 있는 기판들을 레지스트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원자들의 그 배열을 내가 가져다가 두 개의 이미지를 내가 딱 겹칩니다. 겹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C2,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여기 있는 카본일 거고, 그쵸? 여기 이게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카본이, 잠깐만. 이게 사이드 탑뷰. 이게 돌아간 거구나. 그렇네요. 이게 지금, 이게 요렇게 C2H2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가, 요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파이 결합 있죠? 그러니까 C2H2니까 그거에 파이 결합이 있을 텐데 그 파이 결합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논문 좀 읽어봐야겠네. 파이 결합을 갖다 이렇게 읽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C2H2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카본의 위치가 이 카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C2H2를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원자 모델을 보는 건 아니고 전자 구름을 보는 거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어떤 계산 같은 거랑 잘 매핑을 해가지고 해보면은 어떤 그 분자의 위치랄지 어떤 오비탈 쉐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매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놀라운 해상도를 가지고서 진짜 정말 분자를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툴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반도체 얘기가 됩니다. 반도체. 자, 반도체에서는 요런 게가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트랜지스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트랜지스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뭐 CPU나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어떤 컴포넌트가 되죠. 자, 그래서 옆에서 내가 이제 이제 기판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소스와 드레인,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여기 와서 전자가 이렇게 흐름을 갖는데, 내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여기 어떤 이제 인슐레이터가 있고요. 이게 부도체가 있고 위에다가 전압을 가할 수 있는 제3의, 그러니까 여기 소스와 드레인이 아닌 다른 전압,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이트 전압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게이트 전압을 갖다가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딱 위에 있어요. 그러면 게이트 전압을 내가 어떻게 거냐에 따라서 얘를 갖다가 커런트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어요. 그게 트랜지스터의 구조입니다. 가장 간단한. 자, 근데 여기 사이에가 인슐레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쪽으로는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전류는 항상 소스 드레인으로 흐르는데 흐르냐 마느냐를 위에 있는 전압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트랜지스터의 구조입니다. 자, 근데 그게 반도체가 이게 반도체가 이제 보면 실리콘인데 그 실리콘을 갖다가 내가 이제 산화막을 갖다 산화를 시키면은 위에 산화막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 산화막을 갖다가 가지고서 그 위에다가 다시 내가 이제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서 다시 게이트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부도체가 어떤 물질이냐면은 실리콘을 산화해서 만든 실리콘 옥사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질이 실리콘이었는데 그냥 산화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편한 거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하는 그거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 게이트 옥사이드가 이 절연체를 쉽게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디펙트가 거의 없이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덕택에 이제 갖다 내가 이제 굉장히 줄이고 해도 여전히 잘 작동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그 디펙트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내가 트랜지스터가 여러분들이 계속 무슨 몇 나노미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요 선폭이랑 이 소스 드레인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거예요. 줄이게 되면은 그만큼 좀 더 우리가 같은 기판에서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이게 얘가 전자가 움직이는 거리가 짧아지니까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속도가 더 빠른 그런 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링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는데 얘를 갖다가 줄이면서 동시에 뭐도 줄여야 되냐면은 이 SiO2도 같이 줄여야 돼요. 얘도 줄여야지 내가 그 성능을 유지를 하면서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SiO2를 다 신나게 줄였어요. 신나게 막 줄였는데 줄이다 보니까 이게 SiO2가 한 나노미터 수준이 되는 정도까지 작아졌어요. 그게 한 20년쯤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년? 거의 15년 이 정도 전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 요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한 뭐냐면 이 방향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게이트가 있고요. 여기 이제 게이트 실리콘이 있고 이제 거의 메탈이에요. 그러니까 도핑을 해가지고 메탈이 있고 인슐레이터가 있고 인슐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자 입장에서 보면 통과를 못하는 거니까 일종의 이런 배려가 있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다시 우리가 기판 서브스트레이트로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SiO2가 되는 거고. 자, 그럼 게이트 전압을 내가 가해가지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이제 전압을 아까처럼 가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구조가. 앞에서 봤던 우리가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잘 막아주다가 이게 너무 얇아지니까 이게 나노미터로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디펙트가 전혀 없어도 여기서 좀 터널링해서 가버리는 거야, 그냥. 원래는 이제 어떤 디펙트가 있으면 그 디펙트를 타고 얘가 이쪽으로 건너가고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수가 있는데 디펙트가 하나도 없더라도 오로지 터널링은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너무 얇으니까 이 터널링을 해가지고 밑으로 새버리는. 그래서 줄줄줄 이쪽으로 이제 커런트가 새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이 누설 전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리키지 커런트가 심각해져가지고 열이 발생해가지고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한번 막힙니다. 반도체 산업이 줄이고 신나게 줄이다가 여기에서 한번 막혔어요. 막혔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특히 이제 인텔이 선구적으로 이제 그거를 공정을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물질을 바꿔요. 하이K라는 물질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SiO2보다도 유전율이 이제 우리가 입실론이 이게 더 큰 물질이에요. 이제 입실론 우리가 카파하고 이제 입실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바꾸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헤프늄 옥사이드 이런 것들인데 SiO2가 유전율이 대략 한 1. 얼마 정도 유전율 3, 4 정도였던가? 그 정도일 거예요. 이 정도인데 헤프늄 옥사이드는 훨씬 더 큰 거를 써요. 자, 근데 큰 거를 쓰면 어떤 게 좋으냐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캐패시터 구조로 보면은 이 중간에 있는 인슐레이터 그러니까 금속이 있고 인슐레이터가 금속이 있는 그런 캐패시터 구조, 측정기 구조잖아요. 거기서 캐패시턴스가 중요해요. 근데 캐패시턴스는 우리가 입실론의 D/A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패시턴스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갖다가 이제 그러면은 D가 줄어들어서 캐패시턴스를 갖다가 키우는 거가 우리가 이제 스케일링 하면서 SiO2를 갖다가 내가 얇게 만들었던 건데 그렇지 않고 내가 D를 줄이지 않고
입실론을 키우자. 물질을 바꿔서 입실론을 키우면은 D를 줄이지 않고 혹은 심지어는 D를 키우더라도 동일한 캐패시턴스 축전 용량을 갖다 내가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하이 K 게이트 옥사이드가 되는 거고요. 그걸 하면 유전율이 10배쯤 더 크기 때문에 얘보다도 10배쯤 크기 때문에 그만큼 두께를 두껍게 올릴 수가 있고 고로 터널링을 막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이 K가 한번 되면서 이제 어떤 반도체 산업이 이제 위기를 갖다가 다시 이제 기회로 바꿔가지고 지금은 대부분의 우리가 여러분들 쓰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건 이런데 뭐 컴퓨터건 이런데 들어가 있는 그 AP랄지 CPU 칩들은 대부분 다 하이 K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가 메모리 쪽은 뭐 이미 당연히 다 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 또 반도체 역사적으로 우리가 발생했던 그러니까 터널링 때문에 이제 물질을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터널링이 안 좋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터널링을 이용을 해서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플래시 메모리예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이죠.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트랜지스터 구조를 봤는데 트랜지스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게이트 전압을 걸어서 소스 드레인을 우리가 이제 커런트 컨트롤 하잖아요. 자, 우리가 CPU가 아니라 CPU에서는 이런 동작 트랜지스터 이용해서 우리가 연산을 하는데 메모리, 여러분들 DRAM 같은 데서는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을 해요. 이게 전류 흐름을 만들어서 우리가 캐패시터를 저장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다 전압을 갖다가 어떻게 전압을 갖다 가했느냐 가하지 않느냐라는 거는 정보가 0이냐 1이냐 데이터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전원을 꺼버리면은 게이트 전압이 풀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모든 정보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RAM은 우리가 그 정보 저장을 영구 이용을 퍼머넌트하게는 못 쓰고 컴퓨터를 켰을 때만 우리가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고 컴퓨터를 껐을 때도 데이터를 우리가 남겨놓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디스크 드라이브를 갖다 따로 우리가 보조 메모리를 우리가 따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자기 테이프로 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매그네틱 하드 드라이브를 오랫동안 써왔었는데 그러다가 반도체를 최근에 대체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플로팅 게이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이거는 앞에하고 같이 트랜지스터인데요. 이제 트랜지스터인데 이게 이 게이트하고 이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우리가 플로팅 게이트라고 하는 걸 하나를 만듭니다. 이게 플로팅 게이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플로팅 게이트와 위쪽의 컨트롤 게이트하고 사이에는 이제 우리가 두꺼운 어떤 산화물, 옥사이드가 블락킹 옥사이드라고 말하는데 두꺼운 옥사이드가 있고요. 이 이제 플로팅 게이트와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아래에는 약간 얇은 우리가 이제 그런 옥사이드 부도체를 넣고 그리고 터널 옥사이드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전압을 가하면 위에서 전압을 가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림을 요렇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요런 방향으로 보면은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컨트롤 게이트를 통해서 컨트롤 게이트를 내가 전압을 갖다가 이제 플러스를 걸어서 그럼 플러스를 걸면 일렉트론 입장에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서브스트레이트 전자가 터널링을 통해서 플로팅 게이트로 전자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그 중간에 이 플로팅 게이트에서 컨트롤 게이트 쪽으로는 블락킹 옥사이드가 두꺼워가지고 이쪽으로는 터널링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이쪽으로만 터널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게 우리 얇고 또 이제 강한 전기장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런 효과들 얇으니까 잘 되고 필드가 세니까 잘 되고 그죠? 이제 그런 거에서 이쪽으로는 터널링이 되는데 이쪽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쌓이게 되는 거죠, 중간에. 그죠? 그래서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쌓이게 되고 채워지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게이트 전압을 갖다가 이제 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원래 걸로 이제 돌아가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걸로 돌아가면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상태에서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인슐레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똑같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나? 잠깐 내가 정확하게 밴드 얼라이먼트 정확하게 모르겠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필드를 가해서는 내가 필드가 이렇게 그레디언트 때문에 인젝션이 터널링이 됐었던 건데 다시 원상 복귀하면 이때는 터널링해서 안 나가져요. 이게 터널링 확률이 줄어드니까 앞에서 우리가 여기 이거는 터널링이 잘 되지만은 끄면은 터널링이 안 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둬졌던 전자가 내가 전원을 끄더라도 얘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자가 남아있으니까 마치
내가 게이트를 마이너스를 건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전원을 끄더라도 여전히 전압이 걸린 상태로 있으니까 데이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플로팅 게이트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원리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더 이제 그 미세하게 만들다 보니까 하여튼 플로팅 게이트 대신에 우리가 이제 플로팅 게이트를 갖다가 어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어떤 부도체를 쓰고 그걸 또 3차원 적층을 합니다. 적층을 해가지고 지금 뭐 100단이니 뭐 몇십 단이니 막 이래가지고 쭉 쌓아 올려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공정의 진짜 정말 아트인데 이제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적층해가지고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원리 플로팅 게이트에다가 내가 이제 전자를 넣고 빼고 하는 것들 넣었다가 그다음에 뺄 때는 이제 우리가 반대쪽으로 이제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제 터널링을 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썼다 지웠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이제 터널링을 갖다가 내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한쪽에서는 터널링 유도를 하고 한쪽에서는 막고. 그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플로팅 게이트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얘는 뭐 기술적으로는 응용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이렇게도 쓰일 수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실은 어떤 다른 사람이 이제 올린 자료를 내가 그냥 쭉 갖다가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소스를 제가 지금 잘 찾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양해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유기화학에서의 터널링 효과인데요. 이제 반응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리액션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리액턴트가 있고 프로덕트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클래시컬하게는 보통 이걸 넘어가야지, 이 장벽을 넘어가야지 이제 열적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제 반응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가 똑같은 그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걸 클래시컬 넘어가는 거, 아니 그렇게 가지 않고 터널링으로, 퀀텀 미케닉 터널링으로 하면은 열 에너지가 없어도 그냥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원리적으로 가능하죠. 가능해서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화학 반응에 이거 약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사람들이 이제 뭐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폼뮬라 같은 것도 이제 개발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래시컬하게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아레니우스 형태, 그런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어떤 보정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게 되겠고요. 이런 터널링 효과가 이제 뭐 중요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뭐 실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실험적으로 혹은 이제 우리가 현상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아이소토프 이펙트, 그러니까 이 터널링은 무게에 민감하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은, 그러니까 델타가, 우리가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이게, 잠깐만. 그렇죠. EM에 U0-E over 하바가 되죠. 무게에도 관계가 돼요. 그죠? 그래서 무게가 무거울수록 얘는 더 짧아지게 되고 익스포넨셜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동일한 카본이더라도 그 카본이 이게 이제 아이소토프가 되면 이제 무거운 어떤 그런 카본을 쓴다라고 하면은 터널링은 급격하게 그 현상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반응 상수가 내가 원소를 카본을 갖다가 내가 카본 내가 뭐 얼마 좀 동위원소로 바꿨더니 크게 차이가 났더라 라고 하면은 그거는 터널링이 뭔가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시그니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온도에 무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적으로 클래시컬하게 넘어가는 거는 열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필드 에미션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열전자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뜨겁게 달궈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나온다. 라는 거였는데, 터널링을 한다라고 하면 온도가 뭐 상관이 없이 터널링이라는 거니까 온도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정황상의 증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떤 페이퍼를 하나를 이제 여기 소개를 해주는데, 잭슨 이제 옛날에 나온 페이퍼인데, 이거는 이제 사이클로타디엔 뭐 이런 이제 분자가 있어요. C4H4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중결합, 요 카본끼리는 이중결합, 여기는 이제 단일결합인데, 이거랑 레조넌스 구조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요거고, 레조넌스는 위가 이제 이중결합, 여기 옆에가 단일결합인 거. 그 두 개가 이제 우리가
레조넌스가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찌부렸다가 앞에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중간 단계는 이제 내변이 길이가 동일한. 그러니까 이게 이중 결합이 또 짧으니까 단일 결합보다, 이제 그게 이제 길이가 다른데 내가 가운데서 이쪽으로 변이하는 과정에서는 중간에서는 얘가, 정사각형이 되고 그 다음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중간에 우리가 어떤 액티베이션 배리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내가 이제 그 열적으로 갈 수도 있고 터널링을 통해서도 갈 수가 있는데 뭐 이 사람이 아마 계산한 거일 거예요. 계산해 가지고 봤더니 0도 이하에서는 이 터널링에 의한 이 변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이제 본드 시프트, 이 터널링과 본드 시프트가 대부분을 이루더라라는 걸 이제 계산상으로 아마 이제 보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영하 이제 50도하고 영하 10도일 때인데 보면은 이제 클래시컬하게는 영하 50도를 기준으로 볼까요? 50도에서 10도로 이제 영하 10도로 이제 그 올라가면은 클래시컬한 반응 상수는 거의 한 50배가 증가를 합니다. 반면에 터널링 이어한 거는 완전 인디펜던트하진 않지만은 불과 5배밖에 증가를 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 그렇다는 건 이제 바로 터널링에 의한 그 반응 상수는 온도의 의존성이 훨씬 더 약하다. 클래식한 것보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앞에서 말한 그런 내용과 이제 일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도 근데 뭐 영화에서 뭐 우리가 굳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응을 많이 보지는 않으니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흥미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게 있겠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biological process, 그러니까 생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어떤 다양한 반응들이 보면은 전자들의 터널링에 의해서 매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적어 놨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자세히는 안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일렉트론 터널링 효과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제 상당히 많은 데서 우리가 발견될 수가 있는 그런데 그걸 우리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경우는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